자, 시작합시다. 우리 핵심 정리집 45페이지 행정이념입니다.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행정이념이 쭉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봅시다.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 생산성, 투명성, 신뢰성. 자, 가끔 노는데 밑에 본질적, 궁극적 밑줄. 최종이죠, 최종. 행정이 달성하려고 하는 최종 가치를 말하고 수단적 비본질적인 것은 그 최종 가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공익, 형평성, 정자, 공형, 정자평. 됐죠? 공익, 형평, 정의, 자유평. 넘어갑시다. 기타 행정이념 대응성, 반응성 또는 뭐라고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부응성.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다, 응답성. 반응성, 부응성, 대응성.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적합성은 행정 목표가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정도죠. 하살표에서 제3종 오류라고 써보세요. 적합성은 몇 종 오류의 문제다? 제3종 오류의 문제죠. 예를 들면 A, B, C, D 중에서 국민들은 A, B, C, D를 1, 2, 3, 4로 우선순위를 잡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C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면 적합성이 없다는 거죠. 왜요? 국민들은 뭘 가장 우선시해요? A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적합성이 없고, 적정성은 충분성이라고 그러는데 달성 수준입니다. 설령 A를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A를 국민들은 한 85% 정도 원하는데 정부는 70%밖에 못했어요. 뭐가 없어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성,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적합성은 목표의 개념이면 적정성은 수단의 개념이에요. 왜 그래요? 85%를 달성하려면 5개의 수단을 써야 되는데 70%는 3개만 쓰면 되죠. 이건 수단의 문제고 우선순위가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지는 우리 목표의 문제입니다. 넘어가시죠. 행정이념의 부동의 넘버 2는 뭡니까? 공익과 사회 정의가 부동의 넘버 2입니다. 알았죠? 이것만 열심히 보면 웬만큼 돼요. 참고로 행정이념은 여러분 20문제 중에 한 문제 논다 그랬죠? 때로는 안 노기도 해요. 이 노는 것 중에서도 공익하고 사회 정의, 형평성이 가장 시험에 많이 놉니다. 그 다음에 가외성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합리성 이런 순서대로 놉니다. 갑시다. 공익, 실체설, 적극설, 과정설은 소극설이죠. 자, 개념에서 사익을 초월 밑줄 선험적으로, 즉 선험적인 것은 기본, 뭐라고요? 기본,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해서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making, 뭐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익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사익을 초월해서 존재하느냐? 우리가 만드는 거냐? 플라톤, 루소, 롤즈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루소가 엄청 유명하죠. 일반의지, 저널 윌이라고 해서 루소가 이제 플라톤하고 루소가 공산주의자들이 좀 철학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루소의 일반의지, 저널 윌을 해서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죠. 자, 과정선 슈버트 별표. 이게 올해 2019년에 기출지문에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슈버트는 과정설인데요. 민주적 정부 이론에서 공익이 핵심이라고. 다시 뭐라고요? 민주적 정부 이론에서 공익이 핵심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구다? 슈버트다.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죠. 아시겠죠? 아직도 이런 쓸데없는, 좀 솔직히 말하면 싸가지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좀 기분 나쁘죠. 우리나라 학자도 외우기 힘든데, 그죠? 근데 뭐 슈버트는 원체 공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책을 써가지고 놓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죠? 사람 이름 놓으면 그냥 슈버트다. 알았죠? 네.
소라우프, 홉스 등이 있습니다. 저가시 특징 사익을 초월 동그라미 밑에 사익의 총합 타협의 결과물이죠. 공익과 사익은 구별된다. 아무리 사익을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죠. 여기는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사익도 공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선음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견의 대상 됐죠. 여기는 형성의 대상이죠. 됐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다. 4번 밑줄장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없습니다. 왜요? 사익과 초월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공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충돌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 자체의 이익인 뭐가 우선한다? 공익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적법 절차 이익 집단론이 있습니다. 됐죠? 공익의 그래서 실체설은 합리주의 엘리트론, 과정설은 점정주의 다원주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회 통합, 국론 통일 이런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죠? 왜? 실체설은 유일한 장점이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서 누구나 다 수용 가능하다면 집단 이기주의 극복에 도움이 돼. 맞죠? 어떤 지역에는 A 집단 힘이 세고 다른 지역에서는 B 집단 힘이 세면 A 지역과 B 지역 사이에 공익이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단 이기주의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관료의 적극 역할, 여기는 중립적 역할. 공익의 단점, 전체주의화, 관료 독재를 정당화하는 거고 이념의 경직성이 너무나 강하죠. 아직도 여러분 이념의 경직성 아직도 이제 요번에 여러분 놀란 거는 투표권이 이제 만 19세로 낮아진 거 아시죠? 고상 18세인가 고상도 예 할 것인데 이건 과정설에서 당연히 여러분 찬성해야 되죠. 왜요?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어떤 당은 뭐라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가 선거판으로 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 있죠. 예형적인 옛날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거죠. 여전히 어떻습니까? 뭐 친북 좌파 뭐 이런 식의 옛날 식의 공익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 참고로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과정설을 신봉해야 된다 그랬죠. 과정설. 실체설을 신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체설은 내가 생각하는 게 공익이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뭡니까?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치가 여러분 쿠데타로 집권한 거 아니에요. 나치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어요. 그죠? 근데 과정설의 가장 큰 문제는 집단 간 힘의 불균형. 민감한 얘기하면 뭡니까? 과연 지금 남성 정책과 여성 정책이 집단 간 힘의 균형에 의해서 달성된 거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적법 절차 같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비례대표 135는 여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자 다시 과정설이 맞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과정설이 맞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집단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대표 관료제, 장애인들을 참여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공익철충설입니다. 중간설, 합의설이죠. 같은 말입니다. 1번 재밌습니다. 공익철충설은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합계나 사익의 타협도 아니지만 이 말은 뭡니까? 과정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혀 사익과 별개 아까 실체설은 사익과 구별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실체설도 아니라는 얘기죠. 네. 중간설은 국가와 개인에 있는 가장 중간 변수, 소비자 집단,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합니다. 합의설이죠. 합의설. 3번 합의설. 공익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징적인 행위, 민주적 정부의 핵심이라고 했죠. 슈버트.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과정설이 아니라는 거죠. 공익은 다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 이익은 아무리 강해도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합의설이 합의설. 됐죠? 합의설입니다. 위에 여러분 그래 소비자의 이익을 잡으세요. 소비자의 이익을 공익으로 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소수의 누구? 기업가들이나 생산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편의점 업주는 여러분들이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극히 소수죠. 그래서 공익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넘어가시죠. 작년에 이게 시험 나왔습니다. 공무원 이게 2016년 재정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싸질러 놓고 간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왜?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돼요. 시험이 나와. 자, 우리 한번 공무원이 됐다고 여러분들 이거 임명할 때 이거 합니다. 같이 한번 복명복창 해볼까? 제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자, 우리는 공무원 현장에 공익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공무원 현장에 공익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 나왔다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투명하고 공정, 창의성과 전문성, 특이한 게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이거는 나는 상당히 바람직해요. 우리 사회가 사실 획일주의였잖아요, 그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 청렴, 건전한 상식. 안기법 만들어 드리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공익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국가공무원법 제1조 이것도 나왔어요. 모든 국가공무원의 적용하면서 자 공정 동그라미 국민 전체의 봉사자 이거 헌법에도 있죠. 민주 밑줄 능률 여기 이제 국가공무원법 1조에는 뭐가 없어요? 공익이 없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짜증나지 않나? 난 모르겠어. 이게 대통령 훈령이면요 행정 규칙이거든. 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공무원 시험이니까 이 정도는 낼 수 있겠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쌍발년도 같아 이런 거. 완전히 이런 게 진짜 옛날 방식이죠. 자, 행자 강사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한마디 하겠습니다. 외워! 시험 나왔다. 외워. 그렇죠? 갑시다. 수평 수직. 수평은 갓갓 맞죠? 수직은 다다 맞죠? 갓갓 다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죠? 1인 1표 기회균등 법화평등. 수직은 누진세 임용할당제 맞죠? 대표관료제 맞죠? 대표관료제 됐습니다. 사전 사원은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죠. 기존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사람 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용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랬죠. 솔직히 말하면 이재용이가 그죠? 흑수저에 태어났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가치 배분에 요즘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게? 여러분은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거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배일? 무지의 배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상태가 된다? 원초 상태가 되죠. 안기법이 뭐라고요? 무지한 최소위가 1등의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다 그랬죠? 됐습니다. 무지한 배일의 무지 됐죠. 한 최소 무슨 극대화? 최소 극대화. 요게 많이 나오죠.
위험 회피적 인간 위, 무지한 최소 위 맞죠? 1등의 동등한 1등의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정의의 제1원칙은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수평적 공평성이에요. 가까시죠. 이 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입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기회균등이 부여된 이후의 차별은 정의에 부합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 하에서 부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기회균등에 부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답니다. 기회균등이 된 상태, 이건 여러분들이 올해 3월 며칠 날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적 시험을 봤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어요. 뭐 하는 거죠? 차별하는 건데 그거는 정당하죠. 왜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래도 떨어진 사람이 장애인 한 분이 붙었어요. 왜요? 차등 조정의 원칙. 가시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누구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거나 우호적일 때 어퍼머티브라고 그랬죠. 어퍼머티브. 우호적일 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차등 조정은 저축의 원리와 부합해야 됩니다. 저축을 위배하면서까지 차등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됐습니다. 적용 순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1원칙이 절대적으로 우선하고요. 2원칙에서도 기회균등이 우선합니다. 차등 조정이 그 다음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차등 조정 원리는 기회균등을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 놓으면 안 돼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 배려 X. 다시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 안 돼요. 기회균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긍정 비판은 넘어가시고 블레스토스 가끔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당한,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로운 배분의 5가지 원칙을 말했는데 각자 가치만큼 배분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 뭐 최근에 이름 놓았죠. 포브스지에서 송강호 씨 영화배우 재산이 800억 정도 된대요. 깜짝 놀랐는데 뭔 말을 떠나서 일단은 주연 배우니까 계약한 금액에 단순히 더하면 그걸 낸다는 거예요. 근데 단역 배우는 500만 원이잖아요. 송강호는 출연료가 5억이다. 정당해요? 정의로워요? 연기의 가치가 다르죠. 왜 주연 배우는 돈을 많이 줘요? 그거 있네요. 각자 가는 가치가 다른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당연한 거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배분을 같이 하면 안 되죠. 워크. 그 다음에 업적과 능력. 맞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일반 공무원보다 좀 더 돈을 더 줘야 되겠죠? 능력이 뛰어나니까. 계약,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동방신기 중에 3명은 뛰쳐나가고 2명은 그대로 있는 게 계약에 의한 배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필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집이 10채 있는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5억이라, 없지만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무주택자는 5억이란 돈이 있어요. 근데 이쪽 10채 있는 사람은 나 6억에 사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배분해야 됩니다. 사실 필요에 의한 배분이죠. 왜요? 10채 있는 사람은 한 채가 더 있는 게 그렇게 필요 없잖아. 근데 무주택자는 집 한 채가 엄청 필요하죠. 근데 이 필요에 의한 배분도 문제가 많죠. 왜요? 그 필요를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 사실. 그죠? 계획에 의한 배분이 틀린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계약에 의한 배분은 맞지만 계획에 의한 배분은 틀렸어요. 응분의 몫은 실적 밑줄 실적주의. 자격권은 권리는 없지만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저기 노점상이라 그랬죠? 결국 노점상들이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그 길거리에서 일함으로써 그죠? 국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건 사실인데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깡그리 밀어버리기 전에 어떤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예 노점상에게 이제 요렇게 그죠? 하나 건물을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줘가지고 요만큼 하시고 그리고 뭐 유지 관리비도 좀 내시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도로에 장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 자격권을 가장 잘 따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2002년 월드컵이죠. 2002년 때 몇 살이었어? 6살? 뭐 축구 있었던 건 알아? 그때 기억 아예 안 나요. 안 나. 웃기지 않습니까? 전부 음모하죠. 2002년 월드컵 4강 갔는데 군 면제 받았지. 그 뒤로는 안 되죠. 그 뒤로는 안 되잖아. 그 뒤로는 안 돼. 왜 그때는 해줬을 것 같아요? 굳이 그걸 정당하자면 엔타이틀먼트라니까. 그게 올림픽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도 아닌데 그 사람들 그게 법적 권리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합의 그때 다시 안 온다. 그거 평생 안 온다. 여태 뭐 우리나라 진짜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국민들이 기뻐가지고 그냥 그 법을 발의하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해. 당시에 반대하면 역적되는 분위기였거든. 뭐 독도는 일본 땅 말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과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정신 차리고 나서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건 없죠. 됐습니다. 자, 다음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법성은 그냥 넘어가시죠. 너무 무난한 얘기고. 자, 능률성은 잘 아시죠?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 자, 과학적 관리법 동그라미, 인간관계론 동그라미. 사이몬 대차대조표 금전적, 계량적, 수치적 능률성입니다. 물리적이고 단기적이죠. 인간적 능률성, 장기적, 종합적 발전, 뭐 좋은 단어 다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효과성, 목표 달성도 밑줄. 보통은 투입 과정 산출 영향 중에서 우리 성과를 얘기하죠. 그죠? 발전 행정 밑줄. 목표가 달성도가 있는데요. 목표 자체가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한지는 무슨 성? 적합성이라고 그랬죠. 목표 달성도인데 달성 정도가 충분하냐? 무슨 성? 충분성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자, 여러분. 효과성은 무슨 달성도? 목표 달성도인데 목표 자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슨 성이라고요? 적합성이고 이건 몇 종 오류? 제3종 오류와 관련된다 그랬죠. 목표 달성도에서 달성 정도는 충분하고 적절한가? 그죠? 충분성,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잠깐만요. 효과성. 밑에 공간 있습니까? 옆에 한계라고 쓰시고 이거 안 써, 이거 없네요. 과정 절차 무시. 가장 큰 한계죠. 목표 달성도만 강조하면 뭘 경시한다? 과정 절차를 무시합니다. 맞죠? 과정 절차를 무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정보활동 이거 엄청 시간 많이 나오죠? 됐습니다. 직업교육에서 강사 50명하고 예산 10억 원 투입이죠. 300시간의 교육이라는 것은 업무 과정이죠. 그죠? 200명의 교육 수료생이 나왔은 것은 아웃풋이고요. 50명이 취업한 것은 성과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거나 뭐 지역 경제 발전 등은 임팩트죠. 경찰 투입된 차량이나 예산, 담당 사건, 체포된 범인, 범죄율, 지역사회 안정. 뭐 범죄율도 되지만요. 뭐 예를 들면 만족도라고 해보세요. 치안 만족도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성과 변수죠. 됐습니다.
도로, 인력 장비, 그죠? 업무 과정은 진척 써보세요. 진척률, 진도.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잘 잡으세요. 이건 무슨 변수 같아요? 10km를 건설해야 되는데 현재 상반기에 5km를 건설했다. 그렇죠. 과정 변수죠. 지금 작업이 그만큼 진도를 나갔다는 거죠. 작업이 그만큼 진척됐다는 거죠. 업무, 그 과정 변수예요. 과정 변수. 원래 10km를 다 건설했으면 산출이죠. 속도가 감소되거나 증가하거나 사고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그러면 물류가 많아지니까 경제가 발전하거나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영향이 되겠죠. 자, 민주성은 시험에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됐습니다. 목표 달성 동그라미, 이성적 판단 동그라미. 자, 목표 달성에 좋은 도구 동그라미, 수단 동그라미, 내용 동그라미, 기능 동그라미, 형식 동그라미. 자, 목표 달성에 좋은 도구가 되었느냐? 무슨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좋은 기술이었느냐? 기술 합리. 좋은 수단이었느냐? 수단 합리가 없네요. 있네. 수단적 합리성. 좋은 내용이었느냐? 내용 합리. 좋은 기능을 했느냐? 기능 합리. 좋은 형식이었느냐? 무슨 합리성? 형식적 합리. 그러나 이성적 사유작용,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거쳤느냐? 무슨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 합리성이나 사회적 합리성은요, 왜 이성적 사유작용입니까? 자, 여러분, 투표를 18세로 낮춘 거는 목표 달성의 여부와 상관없다 그랬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대화 참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는 의사결정 절차 과정의 문제죠. 그래서 무슨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이죠.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은 딱 봐도 이거는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경제적 목표를 달성했느냐의 문제죠. 요 구분하는 게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가외성입니다. 랜더우, 삼권분립, 연방, 양원제, 삼신제, 품위제, 거부권, 위원회.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기능이 중첩. 근데 만장일치나 관료제는 가외성이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는 거죠. 중첩은 자, 혼재적 밑줄, 혼합적. 우리가 112와 119는 그죠? 기능이 중첩적으로 설계되어 있죠. 자, 중복은 독자적으로 밑줄, 독자적이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북한에 관한 기능은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하고 국방부도 하고 국정원도 어떻게 해요? 독자적으로 하죠. 등전이 동등잠재력, 주 기능이 고장났을 때 보조 기능이 그 기능을 대신해서 무슨 잠재력? 동등 잠재력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와 있고요. 장점, 실패 예방 밑줄, 신뢰,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때로는 경쟁과 혁신을 자극하고 신축성과 적응성을 높인다. 경쟁, 혁신, 신축성, 적응성, 창의성을 높인다. 정보 수용 범위 한계를 극복해주죠. 맞죠? 여러 군데서 정보를 수집하니까,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수집 범위를 극복해준다는 거. 목표 전환을 완화합니다.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쪽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전환을 방지해주고, 조직의 신경구조성. 조직은 정보라는 혈액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보를 여러 군데서 습득하게 되면 정보가 풍부해지고 정보의 완전성에 기여하겠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죠.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밑줄. 불확실성에 대한 무슨 대응이라고요? 소극적 대응입니다. 시험은
적극적 대응이라고 나왔는데 X,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응입니다. 단점은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수 없죠. 그 코스트 베너피트 나와 있죠. 어디까지? 패닉이 큰 경우. 뭐 너무 많이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하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여러분 경쟁과 혁신인데, 나쁜 말로 하면 저놈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역정보를 흘리고 막 이런 일이 많이 한다는 거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보하고도 충돌한다는 거 넘어가시죠. 투명성. 자, 과정 동그라미, 접근 가능 동그라미, 결과 동그라미, 공개. 행정이 투명하다는 것은 과정은 접근 가능하고 결과는 공개된 상태를 말합니다. 밑에 게 많이 넣어줘. 청렴성과 이해 충돌의 전제 조건. 맞죠? 예를 들면 재산을 공개해야지만이 내가 청렴한지를 알 수 있죠. 재산 공개라는 투명성이 청렴성의 무슨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을 회피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고, 뭐 여담인데 요번에 여러분 더민당 그 영입 7호 영입인 제가 카카오뱅크 뭐 대표이사던데, 뭐 그 사람은 별로 안 부럽던데, 그죠? 그 사람이 와 여러분 정치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스톡 옵션 주식을 포기하고 왔대요. 시가로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데요? 시가로 100억. 근데 지금 현재 100억인데 앞으로 우리 카카오뱅크가 잘 나갈 거 아니야. 스톡 옵션은 뭐냐면요, 내가 이 주식을 100원에 사기로 약정된 권리예요. 나중에 만원 대도 팔 수 있고 500원 대도 팔 수 있거든.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니까. 만원 됐을 때 나는 100원에 사서 만원에 파는 거라고. 나중에 얼마 될지 어떻게 알아? 미래 가치가 더 커진대. 뭐 국회의원 100억 포기하고 국회의원 안 할 거야? 국회의원 안 하고 그냥 그거 가질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근데 나는 이게 기사를 보면서 야 100억 포기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 국회의원 시켜주면 100억 포기할 수 있지 그러던데. 안 할 거구나. 안 할 거야? 100억 역시? 한 명은 좀 해줘. 국회의원 할 거지 뒤에. 그렇지. 눈빛은 아닌데, 그죠? 그런 분들은 대단하죠, 그죠? 내가 보기엔, 그지? 7번째로 영입됐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비례대표 줄 확률도 낮거든. 이게 연비제가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 되면 더민당은 비례대표로 한 3석밖에 못 가져가요. 계산을 해보면 한 30%, 35%, 40% 놓을 테니까, 그죠?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럽다. 근데 여러분하고 다르겠죠. 그 사람 아마 좀 재산이 많겠지. 됐습니다. 신뢰성 갑시다. 의에서 신뢰란 불확실성에 개입된 교호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신뢰자 행동에 대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뢰자. 여기 신뢰자는 국민이죠. 피신뢰자는 누굽니까? 정부죠, 정부. 피신뢰자라는 보다는 신뢰 대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꿔서 나왔죠? 됐습니다. 신뢰, 정부 신뢰는 누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합니다. 시험 나왔어요.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죠? 기대 이꼴 행동이에요. 신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여러분 이런 거죠. 정부 신뢰는 국민들이 정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데 정부가 그 행동을 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밑줄 친 거 3번. 신뢰는 다차원적 개념 밑줄. 그러니까 한 대상에게 불신과 신뢰가 공존할 수 있어요. 자, 맨날 뭐라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도덕성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거 가능하다고. 한 대상에게 신뢰와 불신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신뢰가 엄청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자, 행정 인연과의 관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나쁜 거, 선진국은 좋은 거 갑시다. 권위주의, 연고주의, 운명주의, 숙명주의, 계급주의, 사대주의, 사인주의. 사인주의는 뭐냐면 같은 말은 정적 인간주의라 그래요. 정적 인간주의. 사적 감정이죠. 다시 뭐라고요? 사적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아는 사람이면 잘해주고 내 모르는 사람은 쌩까고 이런 건 무슨 주의? 사인주의죠. 사적 감정, 정적 인간주의. 일반주의, 일반 능력을 중시합니다. 일반 능력.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문가를 천시하죠. 오늘 뭐 주 무슨 뭐 수학 선생이 그죠? 아침에 뉴스 안 봤어. 지금 난리 났는데 나 그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과외할 때는 할 수 있는 말인데 그죠? 이런 얘기 수학 꽤 유명한 수학 강사 같은데요. 수학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수학 못하면 용접 배워서 호주 가서 돈 벌어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용접이 또 쉬운 것도 아니고 그죠? 기술직이 우리나라 너무 기술직 전시하는데 용접 아무나 해서 배우는 게 아닌다는 건데 전형적인 뭡니까? 왜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송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행일시 다 붙는 애들이 문과 애들이죠. 실제 우리나라가 문과가 지배하지 않아요. 여전히 전문 능력보다는 일반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향이죠. 권력지상주의, 형식주의, 상황주의. 상황주의는 여러분들이 만든 말 있죠.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근데 밑에 게 시험 나왔어요. 드디어 이게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집단성이라고 한번 보세요. 집단성은 망이라 그러는데 네트워크입니다. 집단적 결속력 밑줄. 규칙성은 개인 행동의 통제죠. 됐습니다. 됐죠?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집단성이 강하고 규칙성도 강하면 우리나라로 집단주의예요. 이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만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일단은 학과별로 엄청나게 구분되죠. 그래서 뭐 체육대 하면 어떻습니까? 저 과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1학년은 뭐 해야 돼요? 1학년은 재롱부리 해야 되죠. 2학년은 온갖 서들이 해야 되고 3학년은 지도자급이고 4학년은 어떻게 해요? 오면 안 되지. 밤에 술 먹을 때 와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은근히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소개팅하면 아직도 어떻습니까? 계산은 남자가 먼저 하고 뭐 차는 여자가 이런 우리 생활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엄청 많죠. 소개팅에 패딩 입고 나갈 수도 있잖아. 소개팅 어떤 여자분이 그러고 그랬더라고.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 소개팅 장소를 잡아서 남자한테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차 한잔 마시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뭘 많이 따져요? 규칙을 많이 따져 우리나라. 딱 봐도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죠. 정반대는 왜 개인주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미국은 진짜 잘합니다. 나 아니면 아버지도 유, 여자친구도 유, 할아버지도 유. 그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어디든지 내가 마음대로 속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이든 많이 할 수 있는 거. 무슨 주의? 이건 딱 봐도 개인주의죠. 개인이니까 망이 낮잖아요. 집단에 없잖아. 개인주의니까 규칙이 적은 거죠. 자, 운명주의입니다. 이 운명주의 여러분 옆에 카스트 하면 써. 카스트.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죠. 인도의 카스트주의는 딱 봐도 운명주의죠. 얘는 태어나서 세상 알자마자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버렸죠. 그럼 내가 입을 수 있는 옷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다 결정돼 버렸죠. 운명주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속성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극복됐죠. 운명주의는 진짜 최악이에요. 왜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도 지금 고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운명주의는 최악입니다. 엄청 안 좋은 거죠. 평등주의는 왜 평등주의냐 하면 잘 생각해봐요. 집단의 구분은 있는데 집단의 규칙이 없죠. 그러니까 집단 내에 속해진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뭐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거보다 이 문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풀어보시고 문제는 좀 잘못됐는데 실제 시험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밑입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관료주의라는 거기 뭐죠? 검은색 읽어보세요.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집단성이 아니라 집단성과 규칙성에 의한 문화 분류가 나와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합한 국정 운영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와 국정 운영의 방식을 연구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크리스토프 후드, C.C. 후드의 아주 유명한 책 내용인데 실제로는 그 밑에 게 나와야 돼요. 자, 집단주의에서는 관료주의라는 국정 운영 방식을 써야 되고요. 개인주의는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겠죠. 평등주의는 누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서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운명주의는 의도된 무작위성, 거기 그죠? 제비뽑기 주사위 써보세요. 순환보직 이런 겁니다. 운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뭘까요? 주사위 던지기죠. 이런 거 우리나라가 왜 운명주의 속성이 있다고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로 갈 때 뺑뺑이로 가죠. 고등학교도 뺑뺑이로 가고 군대 갈 때도 뺑뺑이 돌려서 가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키가 크기 때문에 헌병을 가 이런 식으로 결정해주면 쟤 백 썼다. 그래 어차피 내가 그게 안 되지. 이런 식의 운명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거는 자 네가 홀수면 이쪽 가고 짝수면 이쪽 가는 거야. 알았지? 네가 던져봐. 그러면 이제 자기 운명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여러분 의사결정 방식 여러분 자 뭘 나눌 때 뭘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하지 이거. 가위바위보 많이 하고 제비뽑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다리 타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우리나라도 모순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명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됐습니다. 밑에 거는 넘어가시면 되겠고 요즘은 잘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